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외국인이 이륙 중 화장실을 가려고 해서 승무원이 제지를 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매니저는 손님이 휘두른 팔에 맞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명품 시계 판매 글을 올린 후 거래 파기 과정에서 도난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편의점에 맡긴 택배를 찾으러 갔는데 택배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13살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에 협박까지 한 교회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교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제가 세상에 왜 오윤성 교수님 잘랐냐고. 그런 오해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얼마나 욕을 그럴 리가. 먹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교수님, 왜 안 나오셨던 겁니까? 3번 카메라 보시면서요. 2번 예. 카메라. 제가 어떤 학회나 이런 외국에서 이 업무가 있어서 예, 공적인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시니까. 예, 바로바로 시작하죠.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가 지난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덥습니다, 진짜. 서울은 85년 만에 가장 더운 9월. 폭염특보까지 좀 전에 발령이 났었는데, 자, 다음 주 추석 연휴 때도 낮에는 30도를 넘는다는데, 그래도 추석이면은 얇은 긴팔을 꺼내 입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말이죠. 어쩌자고 올해 여름은 이다지도 길고 무더운 걸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예,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은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덕분에 미국에서도 속이 뻥 뚫려야 하신 LA의 김애숙님. 자, 시카고 사는 사반 가족이에요. 미국인 남친 쟈니 글로벌픽 왜 안 하냐고 짜증내요 하신 에이미님. 미국 사람이 무슨 글로벌픽을 찾아 했더니 직접 녹취를 보내주셨어요. 들어보시죠. 반장, I need global pick. Bring it back now. 진짜였습니다. 미국인 쟈. 자, 제주와 오하이오에서 2번 결혼식을 올린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의 멋지고 사랑스러운 신랑 아담 모스키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신 보라 모스키님. 오늘 글로벌 특집인가요? 자, 사반 열혈 팬인 아내 최희신을 위해서 15년 된 TV를 버리고 제 비자금으로 새 TV를 마련해 줬습니다 하신 노원철님. 사랑꾼이십니다. 자, 용인시 죽진동입니다. 죽전동. 지난 5일 추석 선물로 온 꿀 택배를 누군가 포장까지 뜯어가지고 내다 던져버렸어요. CCTV가 없어서 잡지 못한 게 한입니다 하신 류소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할게요. 첫 번째 달려보죠. 능숙한 손놀림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마스크에 모자까지 푹 눌러쓴 저 남성.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입장. 사반바가 어딨지? 자, 가게 안을 한 바퀴 삥 저렇게 돌면서 구경하고 있죠. 자, 그런데 빈손으로 계산대 앞에 왔네? 자, 뭐 하려고? 자, 갑자기 가위를 꺼내 들더니 능숙한 솜씨로 계산대 문을 막 열었습니다. 자, 현금을 탈탈탈 털더니 죄다 털더니 가방에 담고 그대로 슝 가위 챙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가버리나요? 도둑놈 또 왔네.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요? 가 아니라 두고 간 잔돈까지 싹쓸이 그야말로 먼지까지 탈탈 털어갑니다. 에이, 나쁜 놈. 자, 정말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저 인간 저렇게 털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네, 제보자는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5일 새벽 2시 4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 남성이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고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남성은 가게에 들어와서 1분 정도 서성이다가 가위 하나로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계산대를 뜯어
뜯어서 훔쳐갔고요. CCTV에는 현금을 챙겨가는 것도 모자라서 보신 것처럼 종이로 묶어놨었던 동전 묶음들도 싹쓸이해 갔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고요. 제보자는 여기에서 3년 동안 무인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가게 정리를 하려고 들렀다가 계산대가 뜯겨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훔쳐간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50만 원은 될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늘까지도 잡았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사장님 아직까지 잡질 못하다 보니까 가게에 사건 반장 제보 중이다. 저렇게 공개 수배 전단지를 가게에다 딱 붙여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 JTBC 사건 반장 제보 중이다. 이거 문장 하나만으로도 저 도둑놈은 거의 70%는 잡혔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70%인데 만약에 얼굴을 풀어주면 100% 잡히겠죠. 99%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자수해서 강명 찾으란 의미로 또 JTBC 사건 반장에 제보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력자 같아요, 상당한. 그러니까. 아주 실력자입니다. 실력자는 뭐냐면 뭐 저걸 배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죠. 아마 전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절도 전과를 계속 절도 범행을 벌였던 가능성이 높고 저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무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성에 기반해서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도 정말 마지막으로 좀 자수해서 광명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수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저 야간 주거침입 절도 중한 범죄거든요.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계단 낙상 그 후입니다. 자, 안타까운 제보 사연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한 아파트 단지 계단입니다. 한 남성이 터벅터벅 계단 내려가는데 그 뒤로 자, 어르신이 딱 걸려서 넘어져. 아유, 세상에 계단에서 아주 그냥 너무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자, 남성이 달려가 보지만 자, 잘 보세요. 의식을 잃으신 듯 미동도 없는 모습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많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 넘어지신 분의 이제 조카분인데 이모부가 70이 넘으셨대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 정도에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지신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오후 6시 30분의 말을 왜 들었냐면 그 세종에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 응급실은 요즘 오후 6시까지밖에는 이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서 옮겨왔더니 CT 촬영을 해보니까 뇌출혈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그 뇌출혈 진단을 내린 병원은 또 뇌출혈 자체를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냥 진통제 정도를 준 데서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다음날 청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야 이제 수술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결국 의료 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까지. 자, 그것도 그거지만 자, 교수님 사고 현장의 모습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네, 지금 이제 제보자에 의하면 이 이모부라고 하는 이분이 그 슬리퍼를 신고 아까 저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주의 탓에 사고가 난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인식을 했는데 예. 이 주장에 의하면 현장을 가보니까 바닥에 1 내지 2cm 턱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한참 지켜보니까 이 3명이나 계속적으로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보시는 바로 저 턱인데요. 예. 그래서 이 제보자 주장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먼저 연락을 하고 난 뒤에야 사과를 했고 그런데 보험 처리에는 최초에는 좀 소극적인 그런 태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파트 측에서도 이게 우리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고하는 그 현장에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람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그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그 공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멀쩡한 생사람을 잡게 생겼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런 민폐를 봤나? 자, 곳곳에서 목격된 민폐 행동들 제보 사진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열차 아닙니다. 테이블 위로 척
맨족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린 다리에다가 태블릿을 받쳐서 편안하게 지금 태블릿을 보고 있는데요. 아, 교수님, 다른 사람들 손 닿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저 자세가 더 불편해 보여. 글쎄 아마 본인은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지난 6일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향하는 그 무궁화 열차에서 제일 앞쪽이니까 저게 이제 식탁이 저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저분은 이제 발을 갖다가 저기다 걸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음식 같은 거 그 위에다 놓고 이렇게 아유, 그럼요.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상태에서 청량리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짐도 바로 옆에 놔가지고 한 칸을 완전히 그 본인이 차지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글쎄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라서 그런지 이 집안에 신발 벗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저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발을 벗고 발을 올리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주위 사람도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널목 위에 쪼그리고 앉은 남성, 하얀 선 위에 자 보세요. 그리고 배를 적겠죠. 자, 까만색으로 전자담배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뭔 짓인가 했더니 세상에 가게 앞에 호객을 위한 광고 문구를 적고 있었던 거예요. 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자, 양 변호사님, 세금으로 아스팔트 바닥에다 저 허연칠을 하는 건데 아마 저 사람 말이죠. 나 아무리 생각해도 마케팅이 귀재인 것 같아. 뭐 이랬겠죠. 글쎄요, 마케팅의 귀재가 아니라 그냥 양심이 없으신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수의동 먹자골목이라는데 제보하신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저 뭔가 남녀가 나와서 분필로 추정되는 걸로 뭘 쓰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저 전자담배는 뒤에 부분은 상호입니다. 저기를 지운 건데요. 이렇게 쓰고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가나 봤더니 좀 전에 보신 그 전자담배 가게로 들어가더랍니다. 아마 직원으로 추정이 되고 홍보하려고 낙서를 쓴 것 같은데, 글쎄 이게 뭐 홍보가 될지 어떨지는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이고요. 저는 그냥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분들도 저거 보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저렇게까지 하냐라는 생각을 더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게 자연스럽게 비 오고 이래서 지워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저거 자체로도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낙서하는 거 자체는 길에 공용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물티슈를 빨리 지우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온몸으로 막았지만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물 앞으로 한 차가 주차 중이죠. 자, 운전석 문이 열리는데, 자, 차가 뒤로 간다. 안 돼. 잡어, 브레이크. 잡어, 안 돼, 가지 마, 안 돼. 못 잡어, 중과부적. 차가 점점 더 안 돼. 쾅. 결국 다른 차에 부딪히고 맙니다. 진짜 박 변호사님. 네. 사이드 브레이크 이거 안 채웠구나 이거. 일단은 지난 2일 오전에 주차를 하다가 저런 사고가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 제보자 말에 따르면 기어 P 파킹을 했고요. 브레이크도 채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렇게 미끄러졌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마 노후된 차량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고, 문제는 블랙박스 같은 게 없어요. 저 블랙박스는 다른 차량이나 다른 데 영상입니다. 본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뭐 일단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인데, 사고 났는 거는 모두 100% 지금 운전자 잘못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노후된 차량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게 교통사고로 볼 수도 있거든요. 차량에서 100% 내린 거라고 보기 어렵다면 교통사고 되면 또 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냥 사고면 안 되지만 교통에 의한 사고면 대물, 대인, 자차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그냥 주차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편한데, 일단 제보자는 주차 다 해놨는데 브레이크 다 걸어놨는데 사고가 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문가 조언을 좀 얻어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한번 가보죠. 불붙은 명절 신경전.
이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세요. 네, 친정에는 추석 연휴가 아니라 전 주말에 가자는 남편 때문에 서운하다는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된 사연자 부부는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명절만 되면 다툰다고 하는데요. 우선 시가와 친정은 모두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지만 이 명절 문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시가는 명절 전날에 다 같이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다음날 아침에 함께 아침밥도 먹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친정은 기독교 집안이어서요 제사가 없습니다. 명절 음식도 안 하기 때문에 식당을 예약을 해서 외식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 일정을 정하면서 생겼는데요. 사연자가 남편에게 추석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는 시가에서 보내고 점심에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친정과는 연휴 전 주말에 식사를 하고 추석 당일 점심에는 자신의 외가 친척 집에 가자고 한 겁니다. 사연자는 외사촌을 보겠다고 친정 부모님을 주말에 보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는데요. 남편은 어차피 식당에서 볼 건데 꼭 추석에 볼 필요 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꼭 연휴 기간에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고 하지만 남편은 명절 음식도 안 하는데 주말에 봐도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사건 반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이고 이 옆였네. 이 명절 되니까 또 시작이네. 이봐요 백다혜 여사님. 내가 처가에 안 간다고 했니? 제사도 차례도 안 지내는 당신네 집은 명절이 그냥 쉬는 날이잖아. 식당에서 밥 먹고 끝이잖아. 주말에 후다닥 해치우고 남은 연휴 명절 이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집 행사 해치우자는 건데 그게 잘못이야? 15년 내내 그렇게 살았으면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할 때도 됐잖아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박지은, 난 당신 외사촌을 굳이 추석에 보고 싶지가 않다고요. 너 혼자 가서 실컷 봐. 네? 막말로 당신 우리 엄마 아빠가 네 외사촌보다 덜 중요한 거니? 야,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 아니야? 차례를 안 지내든 기독교를 믿든 식당에서 밥을 먹든 추석 명절에 만나는 사위랑 그냥 주말에 만나는 사위가 같니? 인간아, X. 자, 박 변호사님. 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외사촌이라는 거예요. 왜 6촌, 7촌, 8촌 다 만나죠. 사실은 사촌까지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루거나 하기엔 사실 힘들고요. 거리가 10분 거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계속 반복해 왔었고 저희 집도 사실 한 20-30분 거리이기 때문에 대구에 다 있습니다. 한 김에 다 이렇게 하는데 딱 나눠서 합니다. 그 시간 딱 맞춰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딱 중간 딱 되면 가라. 이틀 있으면 하루 막 한 1분의 오차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보내주는 게 맞는 거고 당연히 명절 때문에 하면 되지. 사촌을 왜 보러 갑니까? 팔촌 보러 가겠네. 자, 대구 이 여사님께 안부 인사. 네, 명절 때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번 명절 못 가십니까? 약속 얘기한 거니까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런 그래서 좋게 얘기했구나. 네. 자, 교수님. 15년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5년 정도의 결혼 생활이 지나니까 긴장이 풀린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많이 큰 건지 글쎄요. 그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은 현재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룰이라고 하는 것이 15년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외사촌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변수를 대입을 시키면서 룰을 깨는데 그럼 왜 이 도발 변수가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남편분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니 외사촌을 갖다가 다음에 주말에 만나면 안 돼요? 그 집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이 장인 장모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계속 15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 집에서 외사촌을 만난다고 다른 날로 해라라고 하면은 이 아내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해질 것이고 뭔가 아내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분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보고 계십니다. 예. 그냥 오늘자 뉴스에 한 어느 결혼정보 업체에서 이미 이혼을 한 남녀를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명절 때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라고 했더니 이혼한 여성들이 1위로 꼽은 게 네. 시댁에서 언제 오냐고 연락 오는 것 자체가 1위로 스트레스였다라고. 이분들 이혼하신 겁니다. 그런 힘든 일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들, 이혼한 남성들은 이 추석이나 명절에 계획 잡는 거 자체가 힘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분, 여성들 입장에서는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고요. 남편분은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정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남편분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으시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아내분은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아니 외식을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명절이라서 모여서 외식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연자분 남편이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그레이스님,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추석이라서 가는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조소금님은 평일에 외식과 명절 외식은 기분이 다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HC님, 남편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보호할 수가 없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판단이 좀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근님 보고 계신가요? 정말이지 인류애를 상실케 하는 상황을 목격하셨다고요.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 1로에 사무실이 있답니다. 자, 어느 날 이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셨는데 세상에 옥상에 물이 흥건하더라는 거죠. 비도 안 왔는데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어떤 호스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 호스를 따라서 쭉 가봤더니 세상에 바로 옆 건물 에어컨 드레인 호스. 한마디로 냉방은 우리 집, 물 빠짐은 니네 집. 이해되셨습니까? 당장 옆에 건물 에어컨 주인한테 이거 뭐요? 따졌더니 우리 건물 옥상에는 물 빠지는 데가 없어서 니네 집 옥상 좀 빌렸어 하더라나요. 진짜 왜 그러고 사니? 어? 외국인이 이륙 중 화장실을 가려고 해서 승무원이 제지를 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매니저는 손님이 휘두른 팔에 맞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이번 사건 좀 주목 좀 해주십시오. 정말 저희 많은 제보가 왔는데요. 기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에게 벌어진 일이고요. 사건은 지난 9월 5일에 발생했습니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로 출발 시간은 밤 8시 40분이었고요. 2층 비행기에 총 430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비행기는 활주로 있었고 이륙 바로 직전에 1층에 있던 20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서 모두들 그쪽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 승객은 가족들 약 10명과 함께 탑승을 했는데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객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향해 다가왔고요. 해당 구역 담당 승무원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했는데 이때 이 남성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을 한 겁니다. 승객들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 상황을 목격한 남성 승무원이 승객을 자리에 앉혔지만 그 이후에도 남성 승객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 당시 문제 외국인 승객이 탔던 1층에만 280여 명의 승객이 있었고요. 자, 정말 이륙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화장실 가는 문제로 여승무원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폭행 당시 상황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해당 손님이 일어났을 때 가족들도 아무 제지하지 않았고 승무원이 앉으라 한 동시에 그 사람이 주먹으로 뺨을 가격해서 얼굴이 터졌어요. 빨갛게 아예 터질 귀걸이가 날아가고 얼굴이 터졌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매니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갈 수 있어? 램프리턴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게 의문형이잖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지금 활주로에 서 있고 지금 선택을 너가 하라는 건데 원래는 지금 경찰 인계를 하자 아니면 도착지사 경찰 인계를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괜찮아? 램프리턴 하고 싶어?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그 승무원이 당황해서 괜찮아요 한마디 한 거를 그래 괜찮아 그럼 이륙하자 하고 이륙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 진짜 사파가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주먹으로 뺨을 폭 쳐가지고
귀걸이가 날라갔대요. 귀걸이가. 그러게요. 이거를 당장 이제 매니저에게 보고를 했고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처음에는 매니저도 기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 리턴을 준비를 해야 되는 참인데 매니저가 웬일에 다시 그 피해를 입은 이렇게 폭행을 당한 승무원에게 오더니 괜찮아? 갈 수 있어? 진짜로 램프 리턴 하고 싶어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매니저가 이 상황이 발생을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니까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승무원이 사실상 막내급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맡은 장거리 비용이었기 때문에 이 램프 리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램프 리턴하면 승객들 다 내리고 그다음에 짐까지 다 보안 점검하고 그래야 다시 또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또 이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급자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매니저분이 기장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별 문제 없으니까 이륙해도 괜찮다고 해서 비행기가 그냥 이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탑승장에 있던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로 나가 있었는데 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램프 리턴 다시 탑승장으로 복귀하는 그 상황을 결정할지 말지였는데 매니저란 사람이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 결국 그래서 말이죠. 그 승무원을 폭행한 외국인 승객을 그대로 태운 채 비행기는 도착지인 LA를 향해서 11시간이나 비행에 나섰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니저 피해 승무원에게 보고서를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 커지잖아.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어쨌든 보고서를 썼는데 내용이 정말 틀린 거죠. 사실과는. 때렸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맞잖아요.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정확히 장인이 몸을 가누지 못해 이게 팔을 휘두르다가 잘못 맞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래서 그 승무원이 매니저님 저 맞은 거라고 정확히 이렇게 의사를 표현을 했대요. 보고서가 틀린 거라고. 왜냐면 이 보고서는 공식 보고서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승무원이 매니저님 저 맞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매니저가 그럼 일이 커지잖아 이렇게 하고 그 보고서는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갔대요. 자기가 쓴 대로. 자, 예전에 그 땅콩 회항 그 사태 때 보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게 활주로에 있다가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장면 본 목격자가 지금 수두룩한데 말이죠. 네. 보고서에는 승객이 그냥 팔을 휘둘렀는데 그냥 탁 맞았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제보자들 주장이긴 한데 이렇게 폭행 사고라든지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고 작성한 이후에 이 피해자 승무원한테 보여주는 상황인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외국인 장애인 승객이 뭔가 이렇게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뭔가 접촉이 있었다. 그렇게 써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본 사람도 너무 많고요. 제보자들도 그렇고 무슨 소리냐 폭행당해 맞는데 승객 실수로 어떻게 승무원이 맞는 말이 되느냐라고 했고 해당 승무원 역시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수로 맞은 게 아니고 내가 또 나를 노리고 저 사람이 주먹을 휘두른 거다. 그걸 맞은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매니저가 아이고 일 커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승무원도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11시간 동안 그 상황을 계속 감내를 해야 했던 건데 그 피해 승무원은 말이죠. 그 시간 동안 교수님 더 돌발 행동은 없었답니까? 그 승객? 근데 이제 사실 돌발 행동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이 사람을 그 같이 탄 그 가족들도 거의 이렇게 잘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 승무원 앞에 와가지고 노려보고 이 서빙을 하는데 서 있고 또 이제 피해 그 승무원에게 다가와서 다른 승무원들이 제지를 하는 또 이제 착륙 직전에도 아까하고 똑같이 화장실 가려고 시도하다가 제지도 당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 매니저, 즉 사무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승객에게 자기 승무원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그 이 피해 승무원이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소위 얘기하는 그 서비스 존이 있거든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누가 이걸 갖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전혀 바꿔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 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좁은 공간에서 11시간 동안 그렇게 부딪히니까 아이고야.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서비스를 해야 됐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도착을 했을 때 현지 경찰에게 여기에서는 램프 리턴을 갖다가 못했다 하더라도 도착지에 도착을 했을 때 현지 경찰에게 그 문제를 갖다가 제기해서 넘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항공사에 있어서의 사무장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아까도 일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무마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것이 상당히 매우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처럼 보통 저런 상황 되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막 테이저건도 쏘고 뭐 결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꼼짝 못하게 해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승무원에게 여러 차례 입막음도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요, 기장이 착륙 후에 피해 승무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폭행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두 사람을 지켜보던 매니저가 기장에게 왔고 피해 승무원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해서 기장이 만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장이 매니저에게 폭행 보고서를 본인이 쓰겠다고 했는데 매니저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이후 매니저가 허위로 쓴 보고서가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이 됐고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피해 승무원은 승객으로 탑승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해 승무원 방으로 전화를 걸어서 너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하고요. 피해 승무원이 다른 매니저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매니저가 또 다가와서 말을 막으려고 했고 우는 피해 승무원에게 그만 울라고 다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게 지난 5일 LA로 가는 비행기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렇죠. 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게 그냥 입막음 한다고 가려집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이 항공사, 이 아시아나인데 상당히 더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특히 여러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당연히 항공보안법 위반이 되고 이거 구금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걸 끝까지 태워간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유일할 것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위험한 승객이면 다른 승객을 폭행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담당도 변경을 안 해줬다 합니다. 끝날 때까지 그 해당 승무원이 그 승객을 계속 서비스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매니저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의 내용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방금 보신 그런 글들이 막 성토가 엄청나요. 근데 이제 제보자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처음 이 소식을 알려주신 건데,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 아시아나 항공 측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들어봤죠? 일단 항공사 측에서는 그 해당 피해를 입은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를 시키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비행을 시키지 않고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제보자분들도 있고 그러면 제보자분들 주장에 따르면 그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무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승무원들에게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또 제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아시아나가 지난해 5월 그 대구행 비행기에서 하강 중에 30대 남성이 그 비상 출입문 막 강제 개방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이런 어떤 항공 안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떤 보안책이 뭐 수립이 됐다고 하던데 참 이번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사측의 어떤 향후 수습 방안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잘 차고 다녔던 명품 시계를 팔기로 결심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립니다. 곧 젊은 남성에게 사겠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아내의 선물로 시계를 사고 싶다던 남성의 SNS 프로필에는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여성은 한 블로그에서 구매자 부부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 여러분들 이번 사건도 좀 눈여겨 봐주십시오. 정말 제가 새벽에 이 제보자분과 직접 소통을 했는데 너무 절박하십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제보자가 2년 전에 4,700 정도 하는 명품 시계를 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뭔가 현금이 좀 급해서 이 시계를 좀 팔려고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계 자체가 워낙 희소하고 잘 또 보관을 하고 있어서 4,100만 원에 이렇게 가격 책정해서 올렸는데 이게 바로 팔릴 거냐?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구매자가 사고 싶다면서도 또 바로 전화를 하자고 했는데 잠시 후 미팅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통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냥 뭐 좀 힌트를 드릴게요. 그 롤렉 그겁니다. 예, 시가 4,700만 원짜리 명품 여성 시계였는데, 자, 그걸 4,100만 원에 넘기려고 했는데 내고도 없이 정말 쿨 거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가 했는데 구매자가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대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통화하면서 뭐 택배 거래 자꾸 하자고 하길래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사기 거래 아니야 그랬더니 그랬으면 자기네들 통화 안 하지 않았겠냐, 너무나 고가니까 자기들도 우리를 못 믿으니까 택배 접수하는 걸 하고 영수증을 보내주면은 바로 입금하겠다, 왜 의심을 하냐, 어차피 택배는 편의점에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조건 이유도 없이 그냥 택배로. 네, 지금 이제 고가 물품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무조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구매자가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은 이제 젊은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기가 사연을 얘기합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선물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부산에 살아서 이 서울에 있는 바로 이 제보자에게 직접 본인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택배를 통해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게 내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끌렸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그래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 내가 사기였다면 직접 통화까지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를 하고 운송장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즉시 자기가 물건을 갖다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금을 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택배가 배송되기 전에 입금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거래가 취소되면 다시 찾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피해자분이 택배를 접수하는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화를 마치고 난 뒤에 이 남성이 또 주소가 적힌 신분증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신뢰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착불로 해라. 착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송비를 바로 도착을 해서 받는 사람이 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배송 추적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납득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뭔가 조치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양 변호사님, 뭔가 좀 찝찝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구매자. 그렇죠. 일단 운송장하고 영수증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운송장 택배를 붙였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입금을 해주기로 했다, 그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아내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입금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기다리게 만들어드렸으니까 제가 10만 원 더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1차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입금이 안 되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이게 고액이니까 이게 영상 통화를 통해서 고객센터하고 통화를 해서 고액 송금 막히는 걸 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확실하게 사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걸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제보자분이 한 번 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 약속한 시간까지도 이 연락이 안 왔다라는 겁니다. 입금이 안 돼서 다시 이번에는 이제 10분 지나서까지 입금 안 하면 거래 취소하겠다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900만 원씩 끊어서 입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잠깐 또 기다렸대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메시지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았답니다. 이후로는. 자, 그래서 서둘러
그 편의점으로 다시 그걸 되찾으려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간 후였습니다. 아이고. 누가 가져갔는지 당시 CCTV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제보자가 택배 상자를 편의점 선반 위에 올려놓고 운송장 사진을 카메라로 찍는데요. 그리고는 보관 선반을 열어서 이 보낼 택배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잠시 후 한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손님이 결제하고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아르바이트생을 불러서 휴대전화로 이렇게 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아르바이트생이 선반으로 가서요. 택배 상자 하나를 꺼내주는데요. 아까 집어넣었던 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제보자가 접수했던 택배였습니다. 휴대폰 사진으로 운송장 번호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남성이 상자를 그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네, 남성이 보여준 게 바로 제보자가 구매자에게 보낸 운송장 사진이었고요. 자신이 접수한 것처럼 아르바이트생을 속인 뒤에 배송을 취소하겠다며 제보자의 택배 상자를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거죠. 아유, 입금이 되기 전에 네. 저 짓을 한 겁니다. 낚아챈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입금을 하겠다, 아니면 고액이니까 나눠서 해야겠다, 고액 송금 제한을 풀어야겠다 하면서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이 말씀 지금 백다혜 아나운서가 설명한 것처럼 운송장과 영수증 사진 있으니까 아르바이트생한테 가서 나 택배 취소할 겁니다라고 한 거고요.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사실 아르바이트 시간대가 바뀌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오는 거고, 게다가 택배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뭐 주소를 잘못 적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설마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운송장과 영수증 사진 보여주니까 그냥 줬던 겁니다. 게다가 아까 착불로 해달라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이 피해자분이 먼저 선불로 계산을 했으면 이거를 택배를 취소하면 이게 취소한다라는 게 피해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놀라가지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혹시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착불로 해서 취소를 할 필요도 없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세상에. 연락을 못 받게, 통지가 안 가게. 근데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이 사기꾼하고 통화를 할 때는 젊은 남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아내가 임신했다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도 짐작이 가시겠는데, 실제 택배를 또 찾아오러 온 사람은 적어도 50대, 60대 그런 남성이었대요. 아마도 심부름 센터라든가 아니 뭐 퀵서비스 이런 데 저희 전화해가지고 이 심부름 좀 대신해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신 보낸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원래 구매자와 지금 찾으러 온 저 남성의 한 팀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심부름꾼인지 수사를 해봐야죠. 그건 좀 아직 모릅니다. 자, 무려 4천만 원. 4천만 원. 자, 그런데 피해자분도 뭘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신분증, 연락처. 자,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 수소문을 해보셨대요. 하지만 이 사기꾼 그야말로 꾼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년 전 블로그 사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번호를 검색을 했죠, 당연히. 도치트에도 검색을 했고, 네이버에도 검색을 했고, 여기저기 검색을 했는데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임신 선물을 사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번호를 저장을 해서 카톡 프사를 보니까 진짜 그냥 평범한 부부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신분증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신분증조차도 도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죠. 당하고 나서야 이제 사진 검색을 해보니까 3년 전에 어떤 블로거가 올렸던 사진이고. 아우, 진짜 막 그냥 화난다, 진짜. 네, 제보자가 이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부터 뭐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렇게 연락처를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이력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SNS 프로필에 아내와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도 캡처를 해서 검색을 했는데 네. 웬 3년 전 블로그에서 세상에. 사진이 어쩜 발견됐다고 좋아. 합니다. 블로그 내용은요, 남자친구와 200일 기념으로 식당을 간 여자친구가 작성한 글이었고요. 아내가 임신해서 축하 선물이라고 했는데 도용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진을 믿고 더 믿고 거래를 한 건데 도용이라는 걸 알고 더 상심했다고 하고요. 보내준 신분증은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이것도 도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제작진이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해봤는데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마 대포폰을 사용했거나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 제보자께서 피해자분이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이 방송을 보시다가. 네. 그냥 나한테 가져다 주면 고소 취하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제발 좀
나한테 그냥 좀 갖다 달라고 말이죠. 사실 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일단은 매우 치밀하죠. 계획적이고 그리고 아주 짜고 의도된 사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수법의 어떤 사기 범죄를 일삼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해요. 택배 그 가지고 온 그 사람 구매자라고 보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얼굴만 좀 공개가 되면 사실 금방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상당히 늦습니다. 금액이 있으면 4천이기 때문에 매우 저 사람이요? 저 사람 공개하면 저 사람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심부름 받았으면 본인이 얘기를 할 거고 왜냐면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예. 몰랐으면 얘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저 사람이 범인이면 바로 잡는 거니까 예. 실제로 사건 반장 같이 이렇게 많이 보는 방송이면 바로 잡을 수 머리 좀 뭐 다 나오네요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건데 공개가 안 되니까 사실 또 경찰이 또 이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 얼만큼 또 시간을 끌지 모르니까 사실은 걱정이고요. 이 사람 이런 수법으로 정말 수만 계속 사기를 범행을 그러니까요. 할 것 같은데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 교수님. 그런데 이 4천만 원짜리 롤렉 이 고가 시계 이 시리얼 넘버가 다 있거든요. 예. 이거 작물로 못 팝니다, 이거. 글쎄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시는 그 예를 들어서 전당포라든가 또는 금은방에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실 겁니다. 지금 제보자는 사실 저 고가 물건을 택배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그 해당 명품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많이 없어서 그 제값을 받고 판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정품 일련 번호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 검색을 하면 도난당한 제품인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이 지금 이제 이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러한 어떤 것을 감수를 하고도 좀 이렇게 싸게 팔면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기범을 검거한 이후에 이 사반에 한번 나왔으면 하고요. 이 사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그 수법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교회에서 만난 13살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에 협박까지 한 교회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사유를 알아봅니다. 이번 사건도 정말 속 터지는 내용입니다. 네, 약 4년 전인 2020년 6월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교사로 지내던 한 남성은 당시 13살에 불과했던 제자와 약 2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어허.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임신한 피해자에게 낙태를 종용하면서 오히려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두 사람의 나이 차를 다 떠나서 가해 남성은 성인이고 피해 학생은 13살. 중학교 1학년 네. 빠르면 예.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성년인 사람이 13살에서 16살짜리를 상대로 해서 이게 합의하에 어떤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이건 강간으로 처벌합니다. 이거 재판까지 가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나이에 이 동의를 한 거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게 법의 이 취지예요. 보호해줘야 될 대상인 거지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성적 대상으로 보겠습니까? 그게 법입니다. 자, 중학생에 불과했던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 아이를 임신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낙태를 종용하더니 오히려 이별을 통보한 저 성인 남성. 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죽여버린다가 무슨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남성이 이 학생한테 피해자한테 이별을 통보를 하니까 피해자가 아마 좀 어리잖아요. 자신의 집에 계속 찾아와서 계속 하니까 죽여버린다. 머리채를 잡고 막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여성, 이 학생이 뭐 녹음도 해놨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는
폭행도 하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싱크대에 물을 털어놓고 뭐 고문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런 거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너 그러면 죽여달라고 하는 거냐라고 흉기로 위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안 되겠다. 이 남성 무조건 고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남성이 또 뭐 네 죽고 나 죽고 다시 죽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결국은 법에 호소를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아니 교수님 저 남자가 그냥 성인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이에요. 교회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어떤 그 가르치고 또 교육을 받는 그런 식의 그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데요. 지금 그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갖다 하니까 이 피해자인 그 여학생이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우리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그야말로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전형적인 어떤 그루밍 성범죄, 즉 다시 말해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 이 여성이 이 여학생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위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그야말로 일회용으로 농락을 한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그 아주 모진 그 협박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글쎄요 어떤 그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특수 협박의 폭행 상해까지 있었던 겁니다. 재판부에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어린 지금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자기 어떤 성적 욕망의 도구로 이용을 했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범죄도 더 보복 폭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2차 가해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탁해서 돈 얼마 지금 맡긴 거 있는데 피해자는 이거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돈을 네가 이렇게 맡겼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용서해 줄 생각 없거든 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이 다음입니다. 항소심 2심으로 갔어요. 자, 항소심에 가서는 이 10년에서 형이 상당히 깎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양형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상당한 충격,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탄원서는 처벌 탄원서입니다.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거는 뭐 맞아 보이는데 그 뒷부분이 좀 문제예요. 다만 징역 10년의 형이 너무나 가하다.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이거는 10년에서 6년으로 감형을 했는데요. 아마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요.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교수님. 글쎄요, 이게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면 전부 다 이렇게 감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보인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소리를 나열하고 난 뒤에 10년에서 6년까지 이걸 갖다가 줄여줬다. 감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그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내 아들이고 내 부모, 내 형제니까 당연히 좀 처벌을 좀 덜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아니 난 처음에 무슨 선처를 탄원한다길래 저는 피해자 쪽에서 그런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게다가 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았다. 교회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좋았던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저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부분이 저 사람에게는 저게 흉기가 됐던 겁니다. 이 피해자에게는. 그리고 의제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2차 가해도 만만치 않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6년이 공고형으로는 최장기형이에요. 다만 다른 것들에 대한 상황을 과연 고려를 한 것일까? 왜 1심 재판부에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질타를 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까지 많이 감형할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도. 박 변호사님도 짧게. 그렇죠. 10년에서 6년을 감형하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이유가 기재가 돼야 되는데 법조인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이유를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년을 까주려면 그 4년에 까줄 만한 그 특별한 이유들이 보여야 돼요. 뭐 예컨대 합의가 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글쎄요, 제 눈에 안 보이네요, 잘. 예. 아니 뭐 저처럼 법에 문외한인 사람이 막 이런 걸 보고 막 화를 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양 변호사님이나 뭐 박 변호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글쎄요.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콜레스테롤 케어. 걷고 먹고 끝이 아니라고? 콜레스테롤 say no.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 건강 업. 나쁜 콜레스테롤 다운. 나쁜 콜레스테롤 say no.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간 만든 신선한 얼음을 바로바로. 신선한 얼음을 하루 600개, 50잔까지. 100도씨 물도 간편하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